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시도 못 받는 년이 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 캐리어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은 상간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2년 뒤 그들은 저에게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식대를 전액 내놓으라는 전화와 함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계산해 주겠다고. 그 돌잔치가 지옥으로 변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요일 오전 강남 본사 대표실 창으로 4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제 서류 위에 볼펜을 내려놓고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전국 신계 가맹점의 매출 보고서, 신규 출점 계획서, 식자재 납품 계약서까지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도장을 찍어댔더니 손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김민지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양손에 우편물 묶음을 안고 있었는데 그 위에 유독 눈에 띄는 두툼한 금박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전 우편물인데요. 이건 좀 특이해서 따로 뺐어요. 민지가 금박 봉투를 제 책상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테두리 안에 빼곡한 한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서 첫 돌잔치에 귀한 걸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초대장과 함께 작은 카드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의 VIP 연회장.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카드 하단에는 유라 명의의 축의금 계좌번호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박준서, 민호와 유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시어머니가 입에 달고 살던 귀한 장손의 이름이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민호와 불륜을 저지른 유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두 팔을 벌려 유라를 맞아들였고 저에게는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유라가 불룩한 배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현관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들어오래서. 유라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라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제 캐리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시도 못 받는 년이 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었어.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유라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삿대질이 복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2년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 하나로 시작해 잠을 줄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서 재료를 떼어오고 밤 12시까지 혼자 홀을 닦았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허리가 꺾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 전국 신계 가맹점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가온의 대표실이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지 씨, 이거 누가 보낸 건지 발신인 확인돼요? 우편물에 별도 발신인 표기는 없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초대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아둔 제 개인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전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야, 윤지원이지. 나야 나.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2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 말투였습니다. 초대장은 받았겠지. 이번 토요일에 우리 준서 돌잔치 하는 거 알지?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 이제 좀 번다며.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 돈 좀 벌었으면 이 집안에서 밥 먹고 잠자며 은혜 입은 거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기침 한 번 하더니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토요일 날 호텔로 직접 와. 식대 전액 내가 계산해. 염치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돋아올랐습니다. 2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돈이 궁하니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내쫓아 놓고도 여전히 호구로 보는 그 뻔뻔함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토요일에 직접 가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계산 치러드릴게요. 그래, 그래야 사람이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지 씨. 네, 대표님.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잡혀있는 일정 전부 취소해 주세요. 민지가 태블릿을 꺼내 일정표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요? 목요일에 투자사 미팅이랑 금요일 신규 매장 현장 점검도 다 빠지시게요? 전부 다요. 대신 법무팀 강도윤 변호사한테 긴급 미팅 잡아주시고 사설 정보업체 박 소장한테도 오늘 중으로 연락 넣어주세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정보업체 전용 계좌가 적힌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착수금 입금을 위해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김민지가 밤사이 정보업체에서 도착한 급행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호는 제가 성공시킨 가온의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베껴서 매장을 열었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밀린 임대료와 식자재 외상값, 거기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빚을 틀어막겠다고 살던 아파트를 재산금융권에 담보로 넘겼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유라였습니다. 남편이 파산 직전인데도 유라는 카드 돌려막기로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유라가 이번 돌잔치를 초호화로 기획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 걷어들인 축의금으로 자기 카드값과 밀린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초대장 하단에 축의금 계좌번호를 굵직하게 박아놓은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돌잔치가 아니라 축의금 수금 행사였던 겁니다. 그때 민지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1층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손님 한 분이 홀 한가운데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민지가 태블릿에 실시간 CCTV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흰 머리를 질끈 묶고 팔을 휘두르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보안팀한테 연락해서 홀 입구에 대기시켜 주세요. 제가 직접 내려갈게요. 그리고 매장 CCTV 녹화 상태 확인하시고 절대 끄지 마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매장 유리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 도둑년이 우리 집 돈을 훔쳐서 이런 가게를 차린 거야. 다 우리 민호 거라고.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타일 위로 튀어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자리를 잡은 손님 대여섯 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카운터 옆을 지나 홀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야, 윤지원. 너 전화 받고도 돈을 안 보내니까 내가 직접 온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돌잔치 호텔 예약금 1,000만 원. 당장 현찰로 내놔. 지금 당장. 어머님, 여기는 손님들이 식사하시는 곳입니다. 할 말씀이 있으시면 위층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사무실은 무슨 사무실이야?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메뉴판 꼬지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제 꼬지가 타일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장사 배워놓고 이혼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이 배은망덕한 년아.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2명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직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달린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운터 위에 냅킨 통을 집어들더니 제 발치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냅킨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1,000만 원. 현찰로. 안 그러면 여기서 안 나가. 저는 흩어진 냅킨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충혈된 눈과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호텔로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현찰로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가 입술을 핥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진짜지. 말 바꾸면 가만 안 둬. 약속드립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래야 사람이지. 토요일에 봐.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매장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인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강도윤 변호사님한테 지금 바로 올라와 달라고 해주세요. 흥신소 박 소장님도 같이요. 30분 뒤 대표실 소파에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왼쪽은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의 도윤이었고 오른쪽은 낡은 가죽 점퍼에 면도도 대충 한 박 소장이었습니다. 도윤이 제가 건넨 정보업체 보고서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파산 직전이네요. 이 상태에서 5성급 호텔 돌잔치를 여는 건 축의금을 끌어모으려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윤 씨, 저는 단순히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대장 위에 인쇄된 박준서 첫 돌잔치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시죠? 귀한 장손. 그 타이틀 자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도윤이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민호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확인하려는 겁니다. 박 소장님. 저는 소파 맞은편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박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라라는 여자의 과거 행적을 전부 뒤져주세요. 임신 시기 전으로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요. 이틀 안에 결과가 필요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박 소장이 수표의 금액을 확인하더니
휘파람을 불 뻔한 입을 간신히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 전원 투입하죠. 박 소장이 수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대표실 문이 닫히자 도윤이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제가 걸러드리겠습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만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당하기만 하던 지원 씨 눈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의 저는 이미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자정 박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한 건 걸렸습니다. 유라라는 여자 민호랑 결혼하기 직전까지 강남 쪽 대형 호스트바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제이라는 호스트한테 거액을 쏟아부었고요.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임신 시기랑 겹치나요? 정확히 겹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유라가 지금까지도 민호 명의 신용카드로 제이라는 남자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둘이 만남도 끊기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보한 자료 전부 암호화해서 내일 아침까지 강도윤 변호사님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박 소장 보고서 확인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24시간 급행 검사가 가능한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박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샘플 확보했습니다. 어떻게요? 제 직원 한 명을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위장시켜서 민호네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검침 서류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거실에 있던 아기 공갈 젖꼭지랑 입 닦은 티슈를 지퍼백에 넣어서 빠져나왔고요. 제이 쪽은요? 강 변호사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제이가 자주 가는 도박장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그 남자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여러 개 확보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17분이었습니다. 토요일 돌잔치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샘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강 변호사님이 2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검사센터로 출발한다고 하셨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샘플 2건 접수 완료. VIP 24시간 급행으로 넣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결과 나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전 일과를 억지로 소화하며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볼펜을 쥔 손끝이 자꾸 서류 위를 헛돌았습니다. 점심도 넘기고 오후 내내 대표실을 서성이다가 창밖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42분 도윤이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암호화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늘 차분하던 도윤의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도윤이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흰 바탕 위에 검은 글씨와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검사 대상자 A, 박민호의 아들 박준서. 검사 대상자 B, 호스트 J. 민호와 아기의 친자 확률
0%, 제이와 아기의 친자 확률 99.9%. 결과지 하단에 붉은색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0%? 네. 민호 씨와 아이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이라는 남자와는 99.9% 친부로 확정입니다. 도윤이 태블릿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면서까지 끌어안은 귀한 장손. 대를 잇는다며 불륜녀를 안방에 들인 이유, 저를 불임이라 짓밟고 쫓아낸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아기가 민호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유라가 호스트바에서 만든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삼켜버렸습니다. 도윤 씨,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도윤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서가 떠올랐습니다. 유라가 민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제2의 대포 통장으로 수억 원을 보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전부 확인됐고요. 저는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송금 날짜만 23건, 금액을 합치면 3억이 넘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빚을 내서 다른 남자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도윤 씨, 내일 돌잔치에서 이 자료들을 전부 쓸 거예요. 도윤이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말씀해 주시면 법적으로 선을 잡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돌잔치 영상 송출은 호텔 영상팀이 담당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영상팀 직원을 한 명 만나야 해요. 유라가 준비한 아기 성장 동영상 대신 제가 만든 영상을 틀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도윤을 마주 보았습니다. 유라의 호스트바 사진, 매장에서 시어머니가 난동 부린 CCTV,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이걸 하나로 편집해서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울 겁니다. 도윤이 잠시 입술을 다물고 저를 지켜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내겠다는 거군요. 네. 한 방에요. 도윤이 서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호텔 연애 담당 매니저 연결해 주세요. 네, 급한 건입니다. 저는 도윤이 통화하는 동안 박 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스트 제이 자택 주소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에 퀵으로 보낼 것이 있습니다. 잠시 뒤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이의 자택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과 돌잔치 초대장을 익명으로 보낼 겁니다. 자기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가만히 앉아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도윤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호텔 영상팀 직원, 오늘 밤 11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한 가지 더요. 민호한테 돈을 떼인 사채업자들 연락처 확보할 수 있어요?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일 호텔에 축의금이 잔뜩 모인다는 정보를 흘리라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윤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빈 USB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영상 편집은 제가 밤새 붙어서 할게요. 내일 아침까지 이 USB에 담아 놓을 테니 호텔 영상팀 직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도윤이 USB를 받아 쥐고 대표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 씨, 내일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은행 본점 문이 열리자마자 은행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넣어두었기에 빳빳한 신권 5만원권 200장이 은행 띠지로 단단하게 묶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양손에 쥐자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저는 수행원이 들고 온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특수 제작된 명품 크리스털 투명 가방이었습니다.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 가방에 현금 다발을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투명한 벽 너머로 5만원권의 초록빛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차 안에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USB 전달은 됐어요? 새벽에 영상팀 직원한테 직접 건넸습니다. 유라가 준비한 USB 대신 우리 것을 꼭기로 확약받았고요. 제이한테 보낸 퀵은요? 오전 8시에 배달 완료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이랑 돌잔치 초대장 둘 다 문 앞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 사채업자 쪽은요? 어젯밤에 익명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오늘 호텔 연회장에서 민호가 수천만 원어치 축의금을 걷는다는 내용으로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호텔에서 봐요. 오후 2시 호텔에 도착한 저는 최고층 VIP 특실로 올라갔습니다. 전날 통째로 빌려둔 스위트룸에서 도윤이 먼저 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입구에서 축의금 봉투를 직접 챙기고 있고 민호는 시어머니랑 단상 옆에 서 있네요.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연회장 내부 화면이었습니다. 유라가 하객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봉투를 받아 챙기고 있었고 민호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연신 입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검은 정장이 몸에 빈틈없이 감겨 있었고 귀와 목에 걸린 보석들이 조명 아래서 날카롭게 빛을 쏘았습니다. 2년 전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나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크리스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가방 안에서 1,000만 원의 현금 다발이 출렁였습니다. 가시죠. 수행원 2명을 대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연회장 큰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하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단상 위에는 꽃으로 장식한 아기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하객 서너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훑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테이블마다 고개가 돌아갔고 수저를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가온 대표 아니야? 전 며느리가 왜 여기를? 속삭임이 연회장을 채우는 사이 저는 수행원들과 함께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크리스털 가방 안의 현금 다발이 샹들리에 빛을 받아 초록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하객들 사이에서 저를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한복 고름을 움켜쥐고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야, 윤지원. 여기가 내가 올 자리. 저는 시어머니의 손가락 끝을 눈으로 한번 훑고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허공에 멈춘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었지만 저는 단상 중앙의 메인 테이블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인 테이블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민호가 유라 뒤에서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저를 보는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원이? 내가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털 가방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메인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쾅! 묵직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병이 흔들렸고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이 움찔했습니다. 투명한 가방 안의 신권 다발이 모든 하객들의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유라가 현금을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게 약속한 1,000만 원이에요. 저는 유라와 민호를 번갈아 보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단상 옆 VIP석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홀 전체를 채웠고 시어머니가 뒤늦게 단상으로 달려와 민호의 팔을 잡아 끌며 뭐라 소곤거렸습니다. 유라가 얼굴을 붉힌 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웃어 보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자, 잠깐 소란스러웠죠. 지금부터 우리 준서의 성장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조명 부탁드립니다. 유라가 연회장 뒤쪽 조명 부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매수된 영상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단상 뒤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기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호스트바의 붉은 조명 아래 한 남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지폐를 공중에 흩뿌리는 여자가 스크린 가득 비쳤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스크린 속 유라가 호스트 제이의 무릎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돈다발이 흩어져 있었고 제이가 유라의 허리를 감싼 채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유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준비한 영상이 아닌데. 유라가 조명 부스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유라와 제이가 나란히 찍은 셀카 사진이 스크린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사진 하단에 촬영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유라 아냐? 호스트바잖아. 저 남자 누구야? 날짜 좀 봐. 결혼하기 직전이잖아. 수군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민호가 단상 위에서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넣었던 손이 빠져나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의 육성이었습니다. 우리 바보 남편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나한테 돈을 쓸어다 바치잖아. 진짜 웃겨 죽겠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몸을 돌려 유라를 노려보았습니다. 유라가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냐,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일부러 만든 거라니까.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이 하얀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검사 대상자 A, 박민호와 아들 박준서, 친자 확률 0%, 검사 대상자 B, 제이와 아들 박준서,
친자 확률 99.9%. 결과지 하단의 붉은 직인까지 스크린에 선명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사방에서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남편 자식이 아니래. 0%라니. 아예 피가 안 섞였다는 거잖아. 호스트바 남자 자식이었어? 하객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을 찍는 사람, 입을 틀어막고 옆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람, 황급히 짐을 챙기는 사람. 연회장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아래에서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눈알이 스크린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가 무슨 우리 준서가 민호 자식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 장손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복 고름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풀려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페 뒤로 쓰러지며 온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단상에서 뛰어내려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붙잡은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충혈된 눈이 유라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유라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호야. 나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거짓말이야. 누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닥쳐. 민호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걸음 만에 유라에게 다가간 민호가 유라의 머리채를 한 움큼 틀어쥐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호스트바 남자 자식을 나한테 씌운 거야? 민호가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단상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라의 등이 꽃 장식대에 부딪혀 화병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꽃잎과 유리 파편이 단상 위로 튀었습니다. 살려줘. 놓으라고. 유라가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 두세 명이 달려와 민호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호는 팔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 인생을.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뒤집힌 테이블에서 샴페인이 카페 뒤로 쏟아졌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보미가 아기를 안고 연회장 구석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VIP석에 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리를 꼰 채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가죽 점퍼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선 남자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단상 위에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붉은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맞잖아. 남자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호스트 제이였습니다. 제이가 연회장 통로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줬습니다. 유라, 내 새끼를 남의 남편한테 씌워놓고 나한테는 입도 안 벌렸어. 제이가 구겨진 검사 결과지 사본을 허공에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 피가 섞인 애를 왜 이 집구석에 묶어놓는 건데? 그리고 내 도박빚 내가 갚아준다고 해놓고 나한테 전부 떠넘겼잖아. 그 돈 당장 내놔. 민호가 유라에게서 손을 떼고 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 호스트바 놈이야? 그래 나야. 네 마누라가 매일 밤 나한테 기어왔어. 민호가 이를 악물고 제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복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뒤엉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서너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밀머리 사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민호 어디 있어? 돈 가지고 여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민호에게 돈을 떼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 무리가 단상 쪽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에서 제이와 뒤엉켜 있던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닥쳐. 네가 빌린 돈이 얼마인데 잔치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어. 밀머리 사내가 민호의 양복깃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른 사채업자가 단상 위 메인 테이블에 놓인 축의금 봉투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다 축의금이지? 이것부터 가져간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유라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사채업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봉투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갔습니다. 테이블이 줄줄이 뒤집어지고 의자가 나뒹굴었습니다. 고급 샴페인 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 울음소리, 고함소리가 뒤섞여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카펫 위에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반쯤 뜨고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장손, 우리 귀한 장손.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헤맸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몸 옆을 밟고 지나가며 출구를 향해 달아났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자락을 가볍게 털고 크리스털 가방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수행원 2명이 양옆에 섰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등지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쏟아진 샴페인과 흩어진 꽃잎 사이를 지나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도윤이 곧바로 제 옆에 섰습니다. 끝났습니까? 아직이에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돌잔치가 끝난 뒤 며칠간은 고요했습니다. 경찰이 연회장 난동 관련으로 민호와 제이 사채업자들을 조사한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을 뿐 유라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을 믿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유튜브에 대표님 관련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 빨간 글씨로 긴급 폭로라고 박힌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200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남녀가 어두운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유라였고 남자의 체형은 민호였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주세요. 윤지원이라는 여자가 저희 가정을 파탄냈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파탄을 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원래 저희 남편이 개발한 레시피를 그 여자가 통째로 훔쳐갔어요. 그걸로 가온이라는 회사를 세운 거예요. 민호가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몇 년을 고생해서 만든 레시피인데 이혼하면서 전부 가져가 버렸어요. 유라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아들 돌잔치에 조직폭력배를 보내서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여자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지가 복도에서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영상 댓글에 불매운동하자는 글이 수천 개 달렸고 벌써 가맹점 몇 군데에서 항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주가는요? 개장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표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제 이름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가온 대표 윤지원, 남편 레시피 훔친 도둑년, 돌잔치에 조폭 보낸 여자, 가온 불매 운동 동참합니다. 진실 확인 없이 퍼져나간 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객센터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이 수화기를 들 때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매출이 시간 단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녁 무렵 본사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대표님, 가맹점주 대표들이 로비에 모여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당장 해명하라고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개인 방송 카메라를 든 유튜버 대여섯 명이 진을 치고 있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길을 막아서며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지금부터 본사 출입 전면 통제해 주세요. 정문 뒷문 전부 보안 요원 배치하고 외부인 출입 일절 차단이요. 네, 대표님. 그리고 강도윤 변호사님한테 지금 바로 상황실로 와달라고 연락해 주세요. 민지가 나간 뒤 저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블라인드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10분 뒤 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선수를 쳤네요. 도윤 씨, 저 영상 뒤에 돈이 움직였을 거예요. 유라가 남은 명품을 팔아서 유튜버한테 건넸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이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유튜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유라와의 거래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레시피 도용 주장도 뒤집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원 씨가 가온 메뉴를 개발할 때 레시피를 제공한 요리 연구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공증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민호는 지원 씨 브랜드를 표절했다가 회사 공금까지 횡령한 전력이 있고 검찰에 넘겨진 기록도 있어요. 저는 도윤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끌어모아 주세요. 유튜버 자금 추적, 레시피 공증 서류, 민호 횡령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요. 도윤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상황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맹점주들의 구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끝내주세요, 도윤 씨.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도윤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칼을 갈아드리겠습니다. 지원 씨는 내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본사 앞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매출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가 하루에 수백 통씩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도윤이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들고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확보했습니다. 도윤이 첫 번째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과거에 가온 레시피를 훔치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검찰에 넘겨진 기록 원본입니다. 두 번째 봉투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유라가 유튜버의 차명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한 내역입니다. 자금 추적으로 합법적으로 확보했고요. 세 번째 봉투를 열자 사진 여러 장이 쏟아졌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유라와 유튜버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라가 검은 종이 가방을 유튜버에게 건네고 있었고 유튜버는 다른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유라가 유튜버에게 돈가방을 건네면서 거짓 대본을 맞추는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윤 씨,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언제요? 내일 오전.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시위 중인 가맹점주 대표들까지 전부 본사 대강당으로 불러주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자단 소집은 제가 하겠습니다. 레시피 원작자인 요리 연구가분들도 출석시킬까요? 당연하죠. 그분들이 직접 단상에 올라와서 공증 서류를 보여줘야 해요. 저는 서류 봉투 3개를 가슴에 안고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 100여 명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빼곡히 자리를 잡았고 대강당 뒤편에는 시위를 벌이던 가맹점주 대표 20여 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분들과 가맹점주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강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전 남편 박민호가 가온의 레시피를 개발했고 제가 그것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상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온의 핵심 메뉴를 만들어주신 요리 연구가 3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올라와 주시죠. 양복을 차려입은 요리 연구가 3명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중 가장 연장자인 백발의 남성이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한식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가온의 대표 메뉴 5가지는 제가 직접 개발해서 윤지원 대표에게 정식으로 권리를 넘긴 겁니다. 공증까지 마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공증 서류를 들어 올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반대로 박민호라는 사람은 이 레시피를 무단으로 베껴 쓰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개발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저는 요리 연구가에게 목례를 건네고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법무 담당 강도윤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도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민호의 과거 횡령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박민호는 과거 가온 프랜차이즈의 레시피를 훔치려다 실패했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꿨습니다. 유라가 유튜버의 차명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이번 가짜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의 차명 계좌로 최유라가 3억 원을 입금한 내역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점주 대표들의 팔짱이 하나둘 풀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어두운 지하 주차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검은 종이 가방을 유튜버에게 건네고 있었고 유튜버가 가방을 열어 안에 돈다발을 확인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며 대본을 맞추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최유라와 유튜버가 돈을 주고받으며 거짓 대본을 짜는 장면이 전부 찍혀 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 폭로 영상이 전부 돈을 주고 만든 조작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 사서 만든 가짜입니다. 도윤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대강당 뒤편에서 가맹점주 한 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도윤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고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박민호, 최유라 그리고 해당 유튜버를 거짓 사실 퍼뜨리기, 업무방해, 특수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접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 뒤쪽에서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단상 앞까지 달려와 저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유튜버가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잡혔대요. 출국 금지가 걸려서 발이 묶였다고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기자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짜 영상을 만든 유튜버가 방금 공항에서 출국 금지에 걸렸습니다. 대강당이 한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 화면에는 공항 출국장에서 분노한 빚쟁이들과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는 유튜버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송출되면서 대강당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를 향하던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가맹점주 대표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단상 아래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확인도 안 하고 몰아세워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들도 피해자예요. 저는 가맹점주 대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본사 앞을 막아서던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챙겨 주랭랑을 쳤습니다. 시위를 벌이던 가맹점주들은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강당을 나서자 복도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도윤이 제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쥔 도윤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네, 고마워요. 도윤이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판이 남았으니까요. 기자회견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를 향하던 욕설과 불매운동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가맹점마다 물건을 싹쓸이하는 응원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주가는 기자회견 전보다 2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유라의 얼굴을 마주한 건 선고 당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유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년 전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돌잔치 마이크를 잡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유라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방청석에서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라에게 돈을 받고 가짜 영상을 만든 유튜버도 같은 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널은 영구 삭제되었고
피해 가맹점주들이 낸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민호 쪽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손해배상 판결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가자 신분으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답니다. 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민호가 아기에 대한 친생자 부인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요. 저는 법원 계단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면 민호가 법적으로 제2 아들의 아버지로 남는 거예요? 네. 매달 일당에서 양육비가 강제로 빠져나갑니다. 남의 자식 양육비를 평생 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법원 건물 위로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로 나앉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장손이라 부르며 매달린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년 전 현관 앞에서 제 캐리어를 발로 걷어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제이는요? 유라가 남긴 빚을 떠안게 될까 겁먹고 아기를 보육원에 맡긴 채 야반도주했습니다. 종적을 감췄고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던 사람들의 끝은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귀한 장손이라 떠들던 아기는 보육원에 버려졌고 장손에 목숨을 걸던 시어머니는 남의 아이에게 매달리며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새로 완공된 가온 신사옥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 론칭 파티를 열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형 투자사 대표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신사옥 대강당을 가득 채웠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단상 위에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오늘부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합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가맹점주분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저를 도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 도윤은 정장 대신 가온 본사 임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달 전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의 공동대표이자 법무총괄로 정식 합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도윤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며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이라니. 이제 같은 대표끼리 그렇게 딱딱하게 부를 거야? 도윤이 잠깐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축하해, 지원아. 고마워, 도윤아. 론칭 파티가 끝난 밤, 저는 도윤과 함께 신사옥 최고층 스카이라운지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난간 너머로 서울 도심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검은 하늘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응. 2년 전에 빗속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나오던 날 다시는 누구한테 밟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저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도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난간 위에 놓인 제 손 위로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도윤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손을 맞잡고
샴페인 잔을 야경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도 잔을 들었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2년 전 빗속에서 버려졌던 윤지원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년 전 빗속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나던 여자는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 문을 두드리고 밤 12시까지 홀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끝에서 윤지원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계산을 치렀습니다. 복수는 화려했지만 그 복수를 만든 건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갈라진 손톱으로 국을 끓이던 새벽 허리가 꺾여도 일어서던 그 시간들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면, 무너뜨리려 든다면 기억하세요. 가장 강한 반격은 당신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